자, 잘 쉬었습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갔는데, 앞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볼까요? 경제학과 수학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경제학에서 수학을 많이 쓰는데 두려워하지 맙시다. 앞에서 봤지만 일반적 진수를 부호화시키고 이것을 다시 예, 수식화, 즉 함수 관계로 수식화하고 이걸 다시 그래프로 도식화하는 과정을 거쳤죠. 결국 이 수학은 경제학에서 사용한 수학은 일상생활을 이렇게 형식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저번 앞 시간에 그죠? 배운 내용과 조금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경제와 제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어, 첫째가 이제 경제가 무엇이냐, 경제의 의미죠, 그죠? 그 전날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그 내용과 오늘 새로운 내용을 결합시키는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새롭게 우리가 경제를 이해할 때는 제도라는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경제와 제도에 대해서 배울 거죠. 그와 함께 이제 제도의 그 의, 뜻과 그 종류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교과서로는 이제 32페이지하고 41페이지, 그 다음에 45에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 그 앞 시간에 그죠? 배운 그 경제의 의미 우리 배운 바가 있죠.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 볼까요? 이코노미, 즉 경제란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재화, 즉 눈에 보이는 재화와 서비스, 무형재화죠. 이것을 생산하고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이것을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 맞죠? 그런데 이게 그 세 가지 활동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각 활동 안에서도 또 상이한 원칙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이 바로 경제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제는 그죠? 첫째 목적이 인간을 살리는 활동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좋은 삶을, 즉 삶의 질 향상이라고 했죠. 좋은 삶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라는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치면은 오늘 배울 게 이제 그 35쪽이 되겠죠. 이게 35쪽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45쪽, 그러니까 이게 그 3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자, 책을 잘 펴시고, 그리고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지를 해놔야 되겠죠. 좀 앞 시간하고 이 시간 수업을 마치고 나서 과제가 나갈 겁니다. 나중에 과제를 올려놓을 테니까 일단 이 오늘의 수업과 관련된 과제이기 때문에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이해를 잘 하면서 어, 교과서에 에, 교과서 내용을 참조하면서 내면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과제는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업을 잘 듣는지 그다음 출석을 제대로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그래서 과제의 내용을 보고 과제를 올린 사람이 이제 첫째 출석이냐 결석이냐로 되고 그러면 엉뚱한 과제를 여러분들이 내면은 점수가 없어서 출석이 안 되는 거니까 수업을 잘 듣고 여기에 맞는 그 내용을 과제로 제출해야 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어, 이제 그 경제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는 금방 복습했듯이 지난주에 경제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 전에 적어도 한 2000년 이코노미는 원래 시장처럼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의 영역이 아니라 서로 사고 파는 것 없이 받기만 하고 아니면 주기만 하는 그런 비시장의 영역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 이코노미아는 시장의 영역, 우리가 지금 보는 막 돈을 줘야 뭘 얻어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교환하지 않는 그런 비시장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그 당시의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제를 이윤을 목적으로 삼는 시장 경제, 마켓 이코노미와 그렇지 않는 비시장 경제, 난 마켓 이코노미로 구분했습니다. 알겠습니까? 3000년 전인 그리스에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를 시장 경제와 비시장 경제로 구분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수나라 시대죠. 이런 활동을 경세재민이라고 묘사했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라고 부르는 활동은 바로 이 경세재민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고대 중국에서 경제란 것은 즉 경세, 나라를 다스려 재민, 백성을 구제하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경제는 고대 그리스처럼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죠. 고대 그리스는 이게 가정이었지만 중국에서는 국가였습니다. 즉 집단의 삶을 관리하는 행위인 동시에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시장의 자동 메커니즘과는 전혀 무관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삶을 구제하는 그런 활동이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국에서의 경제의 원래 뜻도 사실은 시장 경제라기보다도 비시장 경제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와 중국의 어떤 그 경제에 관한 관점을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경제는 첫째, 개인이 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활동이라기보다도 집단 구성원들, 이들의 삶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그런 활동이 고대 그리스나 고대 중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경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 구성원, 단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관리하고 또 구제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니까 본래 경제는 시장 경제라기보다도 오히려 비시장 경제가 경제의 본질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의 경제의 모습이 시대가 흐르면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특히 한 300년 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는 시장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비시장 경제와 시장 경제가 함께 공존하는 그러면 앞에서 시장 경제와 비시장 경제가 합해서 통체적으로 경제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장 경제와 비시장 경제를 좀 더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가 나와 있죠. 표 2-1을 봅시다. 자, 시장 경제는 바로 시장의 자동 메커니즘에 의해서 즉 교환 관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제죠.
그런데 비시장 경제는 이 자동 메커니즘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런 국가처럼 정부에 의해서 관리되죠. 예. 그 다음에 정당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여기는 시장의 자동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가족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는 목적이 뭐냐면은 비용을 극소화하고 그와 함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 이윤은 남기는 거라고 했죠. 이것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이것이 목적이에요. 비용도 확 줄여야 돼요. 대신에 비시장 경제는 뭘 남기고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 것이냐, 즉 도덕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중에서도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플 때 부모님들이 좀 굶는 거야. 즉 희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현실 경제는 바로 이렇게 시장 경제하고 비시장 경제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현실 경제예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그냥 그 백화점 가고 마트에 가서 뭐 사 먹는 거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가족의 경제, 노동조합의 경제, 정당의 경제, 학교의 경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됐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예, 그런데 이게 서로 굉장히 이질적일 것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적이기도 한 그런 두 시스템이죠. 자, 이런 것들이 서로 따로 국밥이 돼 가지고 놀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경제를 망치게 됩니다. 그죠? 서로 대립이 되는데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제도라는 겁니다. 제도. 그래서 경제는 제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확인했듯이 경제란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생산, 분배, 소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시장 경제와 비시장 경제가 공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페이지 45페이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 경제와 비시장 경제가 이렇게 서로 대립이 되는데 이것을 조정할 때 이 조정의 수단으로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린 제도가 정작 뭔지를 잘 모르고 있죠. 그러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거는 인문학으로 얘기하는 거죠. 즉 인간의 본성이 제도를 필요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사회적 존재예요. 앞으로 이제 배우겠지만은 미리 좀 언급하면은 인간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집단을 형성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집단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으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 사람들이 그냥 서로 대면대면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면 또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회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질적인 존재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서 함께 집단을 형성할 때 이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하고 인간은 바로 이런 곳에서 사는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차이가 나오고 누군가를 지배하게 되고 이러면서 사회는 조화보다도 오히려 갈등 관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갈등 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도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도가 뭐냐? institution. 제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어떤 신이 내려준 것도 아니고 원래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집단 의지. 그러니까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아까 집단이라고 했죠. 사회라고 했죠. 이 집단 의지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이거 필요하구나 해서 함께 막 싸우고 토론하고 이래서 설계되었거나 아니면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의식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또 우리 인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제약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촉진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형태나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 규범 이런 장치들을 우리는 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제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첫째, 우리가 복지제도 아니면 금융제도, 교육제도, 노동제도, 그리고 헌법, 법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눈에 보이면서 손에 잡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형식제도라고 부릅니다. 형식제도, formal institution이라고 부르고 그와 함께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제도도 있어요. 우리 사유습관이라든지 전통, 종교, 가치관 이거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면서도 우리 행동을 제약하고 또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비형식적 제도라고 합니다. 자, 알고 보니까 이러한 제도가 형식 제도와 비형식 제도가 있고 이것들이 경제 활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첫째 아까 봤지만은 본성이죠. 제도 없이 인간은 집단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앨런 그루치라는 경제학자는 인간을 호모 인스티튜셔널리스 제도적 존재로 지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술적 요인도 있어요. 기술력이 높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예컨대 노사관계의 성격은 서로 달라요. 즉 기술적 요인이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제도를 형성한다. 세 번째, 문화도 제도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한 나라에 오랜 세월 뿌리내린 그 전통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지배적인 경제학 모델,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나라의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성격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도가 형성되는데 이 경제학파에 따라서 앞에서 우리 경제학파가 뭔지 알죠? 그죠? 동일한 인문학과 자연과학적 질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답을 내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경제학파에 따라서 그 제도의 유발 요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른바 주류경제학, 신고전주의 경제학이죠. 이 사람들은 제도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제도 없이 자본주의 사회는 잘 움직이게 갈 수 있으니까 제도를 없애라 이런 관점이죠. 그런데 케인스와 커먼스, 베블렌 이런 사람들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에서는 제도가 변하는 것은 바로 정치 권력에 의해서 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중시되는 것은 바로 형식 제도죠. 구체적 사례로서는 정부의 공식제도, 금융복지, 노동교육 이런 거죠. 커먼스 제도 경제학에서는 역시 똑같이 정치 권력이고 중시하는 제도도 형식 제도입니다. 여기는 특히 사법제도하고 노동조합이 아주 눈에 들어오죠. 베블렌 경제학에서는 그보다도 본능과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이 제도를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시하는 제도는 앞의 형식 제도와 달리 비형식 제도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면 사회 습관이라든지 전통, 가치관 이런 문화들이 오히려 제도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도에 대해서 배웠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과제가 있다는 거.